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시 한 편을 오프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산맥과 파도입니다. 아마 여러 차례 읽거나 되뇌이거나 하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맥과 파도, 도종환.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 능선에 눈발 뿌려 얼어붙을수록 산은 더욱 꼿꼿하게 아름답다. 눈보라치는 날들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은 외설하게 저 산맥 보이는가? 모질고 험한 삶을 살아온 당신은 그 삶의 능선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가? 험한 바위 만날수록 파도는 아름답다. 세찬 바람 몰아칠수록 파도는 더욱 힘차게 소멸한다. 보이는가? 파도 치는 날들을 안개꽃의 터져오르는 박수로 바꿔놓은 겨울 동해바다. 암초와 경랑이 많았던 당신의 삶을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파도로 바꿔 놓았는가.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2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2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5시 4분 막 들어왔습니다. 5시 5분 곧 되는군요. 12월 22일 본격 시작하죠. 뉴스가 역시 많은 날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 제1야당 의원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모두 8명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또는 최대 7명까지 탈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정치 동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광주 출신이고 이른바 486 세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과 의미를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송영길 전 인천시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송영길 인터뷰이의 사정으로 제 오프닝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코너로 옮겨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네. 중국 작년 지자체장 선거 마치고 중국 갔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네, 중국 칭화대학에서 한 1년 있다가 올해 7월에 제가 딱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은 예의주시하셨을 테고요. 다 파악이 돼 있으시죠? 예, 이제 통지 꽤 됐으니까요. 네. 예. 우선 말이에요. 광주 지역 제1야당 의원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의 요체라고 할까요? 호남 민심의 정확한 최종 탄착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체제에 대한 변화 욕구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른바 혁신 전당대회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폭적인 뭐 꼭, 행보 선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꼭 뭐 내려놓는다, 안 놓는다를 떠나서 어찌됐건 그 광주 민심을 좀 수용을 해서 이 체제를 변화해라는 욕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네. 많은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제를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결국은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남 민심을 해석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튼 호남 민심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차피 예. 민심이라는 게 하나로 딱 통합되지는 않겠지만 예. 대다수의 흐름 자체가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성의 태도나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 선거 때부터죠. 사실 예. 대통령 선거 때 그 패배의 아픔을 제대로 좀 이렇게 쌓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후 당권, 대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게 보인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당대표 출마 당시에. 예. 그러나 또 이쪽에도 뭐 정확한 대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보궐선거 패배와 연이은 그런 민심 위반들에 대한 그 요구를 좀 정면으로 좀 받아서 앉지 못하는 아쉬움이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제가 광주를 몇 번 내려가서 상당히 이런 걸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워낙에 마음이 돌아서서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 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돌아가 있으시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 송 전 시장께서는 안철수 의원이 공동 창업주였던 새정년을 탈당한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당을 쉽게 탈당한 자체가 저는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사당도 아니고, 이 제1야당은 당대표가 싫어서 당을 탈당한다. 이것은 제가 천정대 신당을 반대했던 것처럼, 예. 동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어떤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야권 분열과 새누리당에 대한 반사 이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참 아쉬움이 들고요. 이게 중대선거구제 하라면 이게 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현재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의 그 제도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야권 통합이 필요한데 네. 탈당을 그렇게 혁신위원장도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고 또 문안 공동체제로 당권을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문안이 협력을 해서 예. 이 혁신형 선대위를 좀 새로운 세대로 꾸려서 이렇게 뒷받침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는 혁신화는 어떤 면에서 문 대표가 제안했던 혁신안보다 더 강력한 면이 있는데 네. 이것을 오히려 문과 협력해서 추진할 때 오히려 더 추진 동력이 생길 텐데 지금 이렇게 탈당을 해버리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낡은 정치와의 결합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네. 제가 인천서 이제 경험한 건데 저희 인천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통합을 했는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다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 우리 인천 지역에 안철수 대표 쪽에 새정치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박영복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아무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우리 선거를 치르고 나서, 현재 바로 유정복 새누리당 시장의 정무특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대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급조해서 만든 정당에는 이런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고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새 정치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너무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 예. 한 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저는 부지기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 당선자가 새정년 측에 정무부지사 몫을 할애하고 싶으니 와서 부분적이나마 연정을 하자 그런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 캠프에 있다가 저쪽 네. 후보가 이기니까 그쪽으로 가서 뭔가 지금 감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글쎄, 참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거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점은 글쎄요. 제가 과문해서인지는 모르나 인천 분들은 아시고 계셨을 것 같긴 하지만 인천 이외의 지역의 많은 청취자분들은 상당 부분이 모르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얘기이긴 하지만. 네. 자, 어쨌거나 안철수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 일단 됐습니다. 그 당위성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네. 우리 송 전 시장께서는 천정배, 안철수, 그리고 정동영은 뭐 일단 괄호 속에 넣는다 치고요. 그 천안 또는 정동영을 포함한 천안정 통합정당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십니까? 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두 분 다 연대를 추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안 대표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안 전 대표께서 낡은 진보 정치 청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도 개혁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그 낡은 진보 정치 청산의 대상이 적신 않았지만 공지에 사실은 운동권 출시 486 뭐 일부 정치례대를 이제 지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히려 천정배, 정동영 의원 같은 분은 소위 친노보다 더 어떤 보면 강경 노선을 주장해 왔고, 그렇죠.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면서 한 달 동안 단식 농성을 할 정도로, 또 정동영 의원은 모든 집회 현장에 참가하면서 더 강경 좌쪽으로 당 노선을 가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분인데. 그렇죠. 모든 아스팔트에 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일종의 좌파 마케팅이라는 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낡은 진보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잘 답변 못 들었습니다. 안 들은. 그러나 네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느끼는가 저희가 반성해서 돌이켜볼 뻔하는 뭐냐면 예. 우리가 정당의 목적이 정권 교체에 있는데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새정년 모습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이 지난번에는 문국현 현상으로 표현이 됐고 정몽준 현상으로 지난번 또 2002년 대선 때는 표현이 됐고 네. 또 이번에는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왜 새정치민주연합에 130여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문국현, 정몽준, 안철수의 지지층으로 표현되는 즉 새누리당은 싫고 그렇다고 새정년도 싫은 이런 사람들을 포괄할 내용과 어떤 마인드와 정책을 우리가 갖춰내고 있지 못하는가. 한 15, 16년이 네. 흐르는 동안 이른바 반새누리 비민주당, 비새정련을 왜 한 번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한명숙 대표 체제 때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나 공천 과정에서 너무 편향이 된 거죠. 너무 운동고 출신이 많고 우리 당 130여 명 국회의원 중에 국방문제 전문가, 경제통, 외교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이 정당에 대한민국을 맡겨도 안심할 정도의 그런 국민들에게 제시할 만한 전문적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현상들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바꿔내는데 저는 안철수 같은 분이 이 문재인 대표랑 협력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사람도 추천하고 아니 본인이 혁신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도 맡겠다 그랬으면 문 대표가 다 양보해 줬을 텐데 네. 왜 이거를 그렇게 서로 불신이 이제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차고 나오는 것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 전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자치단체장, 수도권은 이 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비중,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의 자치단체장을 해봤습니다. 즉 행정 실무를 통해서 국정에 간접적이나마 참여하는 것이고 한 단위의 살림을 맡아서 그걸 꾸려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부 활동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것을 또 추가하게 됐는데 한 번의 임기이긴 하지만 4년간의 인천시장이 우리 송영길, 정치인 송영길에게 남긴 자산 또는 경험
뭐가 좀 달라졌다고 자평하십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 때 볼 수 없었던 또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어떻게 국민의 그 생활, 시민의 생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는 삼성 바이오 시밀러 공장 3차 공장 기공식이 어제 송도 국제도시에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제가 발상에서 유치할 때가 2011년도입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생명공학 분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미는 셀트리온과 또 삼성 바이오 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아지노모토를 비롯한 일본계 회사와 존슨앤존슨 같은 미국계 회사를 결합시켜서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복합 단지가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성장 동력,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는 집권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담론과 국가 안보 담론에서 보수 세력에 밀리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그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재임 중에 이제 도백, 이제 시장의 세일즈 마케팅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오늘 결실을 맺은 그 소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 있어서의 중앙 집중화,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권한과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돈줄을 또 많이 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이 뭘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어도 상당 부분 제약이 많다, 이런 토로들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느껴져서 대안으로서 재원하고 싶은 거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지방세가 대부분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래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래야 세금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나 관세나 네. 부가가치세 같은 큰 세목은 전부 이 중앙 국세로 돼 있기 때문에 유인 동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한 지방소득세와 부가세, 지방세 분여분을 좀 올려줘서 높여줘야 예. 우리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산업 유치라든지 새로운 국민 기업 활성화에도 좀 이렇게 대가가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선거 후에 아까 본인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칭화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들고 나온, 요즘 여러 곳에서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시던데 아파트, 주택 문제, 이게 지금 송영길 정책의 1호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한 1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돌아와서 다시 정치 무대에 컴백하면서 내놓은 거니까 여러모로 많은 의미도 갖고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최근 주창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 주거 정책 문제 간략히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850만 가구가 있는데 1,000만 가구가 자가고 850만이 전월세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850만 전월세 주택에 보증금을 총 해보면 약 900조가 되는데 이 900조의 평균 조달금리가 지금 같은 기준금리가 1.5인 저금리 하에서도 옛날에는 7%, 지금 6%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서는 3%대로 전부 통일시켰습니다.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1등급에 상당하는 3%대의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기존 임대료의 반값으로 이거를 이제 핀테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테이가 제가 했던 누구나 집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는 8년 동안 임대차를 한 다음에 분양을 받을 때 8년 후에 시세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돼 있음에 반해서 이 누구나 집은 10년이 지나도 10년 동안 임대차 기한이 보장이 되고 10년이 지나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원리금 상환 부담만 커지고 3% 임대료를 내면서 10년 뒤에 현재 3억이 5억이라더라도 2억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이 3억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협력적 소비와 카시어링 인가를 통해서 이 주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그 칭화대 교수 아파트에 살았는데, 칭화대 교수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테레비, 냉장고, 무슨 뭐 세탁기가 다 있어요. 옷 가방만 가져가면 이미 빌트인으로 다 들어돼 있다 이거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색 가전도 렌탈 리스로 되고 차량도 렌탈 리스, 카쇼링 구조로 바뀌게 되면 네. 주거 비용과 차량 운영 비용, 통신 비용들을 20, 30%, 많게는 50%까지 전부 이걸 절약할 수가 있어서 그 절약분을 전부 주거자들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한 10,000세대가 계약을 해서 곧 다음 달부터 곧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네. 850만 전월세 가구의 보증금만 900조쯤 되는데 조달금리가 6 내지 7%였다. 근데 이것을 3%대로 낮춰주겠다. 그러면 네. 3%포인트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 재원 조달 방식이 약 100이라 그런다면 일단 10%는 주거자가 투자를 하고 네. 30%는 보증금이고 나머지 10%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전원 분양이기 때문에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하도록 구조가 돼 있고 나머지 50%는 주택진흥금이면서 2% 네.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에 2% 저금리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00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전원 매입이 되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가 없는 거죠. 100% 분양을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랏돈에 해당하는 기금에서 반쯤을 2%의 이자로 네. 가져오고 네. 주택 시행 시공업자도 좀 이익의 일부를 내놓고 그다음에 네, 수요자 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 1, 20%쯤은 부담을 하는 이렇게 예, 3자가 나누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각자 나누는 쉐어링 그 몫의 크기는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집권해야겠습니다. 집권하지 않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현 정부도 뉴스테이블을 통과시켜서 예. 같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또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개인적 향후 행보를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4월 어디로 출마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아무튼 우리 당 이제 지도부가 새로 재편되면서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광주로 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우리 저 송영길 전 시장은 그냥 인천에서 출마해야 한다라고 다름과 닮음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조금 전에 글도 올려주셨는데 아직 그러면 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까요? 그렇습니다. 최종 아무튼 1월쯤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정하면 너무 늦은 건 혹시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 광주 문제는 현행 같은 지도부 체제에서는 그 미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26분
30분, 27분 돼갑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정년의 광주 현역 의원들 집단 탈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탈당을 고심하는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의 탈당으로 광주 지역구 의원 8명 가운데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3명은 무소속, 박혜자, 장병환, 임내현, 권은희, 강기정 의원 등 5명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남게 됐습니다. 강 의원을 뺀 4명은 탈당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에 이은 광주 2호 탈당이 나오면 무소속이 절반을 채우게 돼서 다른 의원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8명 중에 강기정 의원을 빼고는 다 지금 탈당할까 말까 이리저리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광주에서 60-7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자, 광주 2호 탈당 예상자로는 권은희 의원이 꼽히고 있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 뭐 취소하고 그랬는데 권 의원에 의해서 임내현 검찰 출신이죠. 임내현 의원 얘기도 갑자기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내현 의원은 오늘 오후 시구 의원과 운영위원 등 핵심 당직자들을 긴급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임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탈당 의사를 비치고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병환, 박혜자 의원도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고문단 등 중장년층 당직자들을 만나는 등 연령별로 의견을 듣고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고 박 의원도 이날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의정보고회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반 탈당도 점쳐지고 있지만은 개별적인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탈당한 문병호 의원이 새정치 의원들에게 새정치에서 공천 탈락하고 오면은 안철수 신당에는 못 들어온다. 이 말 꼭 전해라. 이랬다면서요? 예.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무소속 문병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받지 못한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정치연합에서 계파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면 몰라도 20% 컷오프된 의원은 신당에서 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한두 의원이 더 탈당하고 연말에 앞뒤로 10여 명이 한꺼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오늘 온라인 입당한 신입 당원들 만나서 고마움 표시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10,000번째 온라인 당원 가입자 원주호 씨와 30,000번째 가입자 박성준 씨, 최연소 가입자인 이수연 군, 정소영 양 등 신입당원 4명과 만나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당이 지금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보다 더 큰 응원과 격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잘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자고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입당 가입자는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65,15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2시 현재 66,000명이 조금 안 되는군요. 예. 자, 정의와 국회의장 쟁점법안 관련해서 여야 회동 소집했는데 제1야당인 새정년은 아예 불참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오늘 쟁점법안 여야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소집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으로 반쪽 회동이 됐습니다. 정의와 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쟁점법안 상임위 간사들인 강석훈, 이진복, 이철우, 심윤조, 권성동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정 의장은 우리가 사실 의회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의무는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며 직권상정 불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청와대와는 계속 지금 대립 세우고 있는 거죠. 예.
어제 단행된 개각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힘이 그대로 드러났다. 역시 실세 중에 실세라더니 세긴 세구나. 관가의 평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개각에서 장관과 차관 3명을 배출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내각에서도 1명의 장관을 배출했습니다. 주영환 기재부 1차관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관과에서는 실제 부총리인 최 부총리가 주영환 내정자의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했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주 내정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을 하면서 메르스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대책을 주도해서 최 부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각 명단에 주 내정자의 이름이 오르자 최경환 부총리의 힘이 확인됐다는 반응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10월 단행된 개각에서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송원석 기재부 2차관 등 3명의 장차관을 배출했습니다. 당시에도 기재부 차관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었지만은 다른 부서 장관과 차관까지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네. 여기에 이번 개각에서 산업부 장관까지 기재부 출신이 맡으면서 최경환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새정년의 신계륜 그리고 신하경 의원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신하경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워서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 이사장에게서 5,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하경 의원 역시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신하경 의원은 보좌관 급여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자, 별명이 문도리코, 제록스 문, 복사에 관한 한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새누리당의 문대성 의원 내년 4월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죠. 예.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직업 정치인도 정치꾼도 아닌 체육인이라면서 체육인으로서 지키고 싶은 삶의 원칙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직접 목도한 현실 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며 저 또한 변화시키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저보다 부산을 잘 알고 지역 발전에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신망이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사학갑에 출마를 한다면 당과 사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대개는 불출마 선언만 하고 끝나는데 다음번에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고 나가는군요. 예. 자, 세월호 특위가 사고 원인 규명의 최고 책임자를 조속히 임명해달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은 오늘 서울 조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진상규명국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인 진상규명국장에는 지난 8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강석정 변호사가 내정돼 지난달 인사검증을 마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제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권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으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석동현, 황전원 위원의 후임 2위원을 신속히 추천하고 특조위 활동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두 위원도 복귀시켜달라고 여당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변희재 씨가 방송인 김미화 씨한테 또 한 방 먹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미화 씨가 변 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김 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와 미디어워치가 올린 김 씨 비방 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디어워치가 조정 확정일까지 김 씨에 대해서 친노, 좌파, 종북 또는 그 단어를 결합한 단어를 써서 보도하면은 한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변희재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친노, 좌파, 종북 또는 요것들을 결합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500만 원. 예. 변희재 씨가 돈이 좀 있나 모르겠어요. 자, 병역 기피 방법들, 별 기기묘묘한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약 40여 명이 병역을 회피하려다가 적발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병무청이 2012년 4월부터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이 적발한 대표적인 병역 범죄 유형은 정신질환 위장이 39명이었고 고의로 문신을 새긴 사례가 32명, 고의 체중 증감량이 25명, 안과 질환 위장 20명, 기타 2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주 기상천외한 베스트 6 병무청이 뽑았다죠. 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유모 씨는 하지 연장 수술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있다고 속여서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또 조모 씨는 고아는 군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원에서 산 적도 없었지만은 고아로 위장 등록해서 면제 판정을 받았고요. 김모 씨는 미국 대학에 유학 간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속여서 면제가 됐습니다. 예. 또 서모 씨는 징병검사 때 무릎을 고의로 굽혀서 키를 줄여서 면제가 됐고 김모 씨는 하지 않아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척추 수술을 받아서 척추 운동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모 씨는 징병검사 때 양측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서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면제를 받으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적발된 사람들은 징병검사장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적수사로 덜미가 잡혔다면서 한순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적발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별별 정말 기기묘묘하긴 한데 양측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서 체중을 늘렸다. 예. 이게 잘 붙어 있나요? 지점토라는 게 무슨 뭐지? 고령토 이런 건가? 아무튼 참 희한하네요. 근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안 걸리고 나중에 추적 수사를 해서 붙잡았다 이 말이죠? 예. 정말 창의적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민변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정식으로 제출했네요. 민변은 오늘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추진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반대하는 시민 3,300여 명이 모여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과 인격권, 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집필자와 출판자의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전북 익산시에서 규모 3.9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거라 그러는데 지진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새벽 4시 30분쯤 진도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9는 올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입니다. 진앙지는 전북 익산 북쪽 8km 지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12월 11일 충남 당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3.9 규모의 지진은 실내가 많이 흔들리는 정도지만은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관계 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 어떻답니까?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